네, 오늘은 제 시창작 특강 9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산문의 서술과 시적 표현의 내유형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산문에도 4가지 유형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를 표현하는데도 4단계의 표현 방법을 쓸 수가 있어서 이제 산문의 서술과 시적 표현의 내유형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시가 뭐냐, 시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 핵심은 물론 시의 고유한 특성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산문과 시가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이 산문과 시의 변별성을 확실히 안다면 시에 대한 본질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문의 서술 방식의 기초와 그리고 시적 표현 이렇게 해서 산문에서 시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고 비약할 수 있는가 그런 점을 오늘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그 산문 서술의 내유형 하면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실을 알려줄 목적입니다. 어떤 사실을 알려준다. 그래서 알려주기 문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것, 자기의 입장을 주장하는 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주장하기의 글. 그 다음에는 어떤 사물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감각적으로 생생하게 실감나게 보여주는 그려보는 그런 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건, 이야기 형식의 어떤 사건 발생 그 다음에 전개 과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장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산문 문장 의 내유형하면은 알려주기, 벌써 설명 문장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주장하기, 논증의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려내기, 묘사의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 서사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설명, 논증, 묘사, 서사 4가지를 이 산문 문장의 유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설명 문장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설명은 글자 그대로 이것은 이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이 의미가 무엇이고 하는 일은 무엇이고 특징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설명 문장의 본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 문장을 다시 특징적으로 얘기한다면 지정 또는 정의. 예를 들어서 한용운은 승려요, 시인이요, 독립운동가다. 그러면 한용운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용운이 누구냐 한다면은 한용운은 승려요, 시인이요, 독립운동가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한용운이 누구냐를 설명하는 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삼각형이란 무엇이냐 하면 그 뜻을, 그 의미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이란 3개의 직선으로 이루어진 토형이다. 그러니까 삼각형의 개념, 의미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사회학자는 어떤 사람을 사회학자라고 하느냐? 그것은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사회학자는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지정이라든지 정의의 방식, 무엇은 무엇이다 하는 이런 방식의 문장이 설명의 출발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은 무엇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는 이 분류의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보다 더 자세하게 말해주기 위해서는 이것은 이런 거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런 것이죠. 왜 분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필은 그 목적에 따라 서정적 수필과 비평적 수필로 나눠볼 수 있다. 이러면 이게 분류죠. 그러니까 수필도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서정적 수필이 있고 비평적 수필이 있을 수 있다. 서정적 수필은 주로 독자의 정서에 호소하는 것이고 비평적 수필은 독자의 정서를 무시하지 않으나 보다 더 논리에 호소하려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수필에는 서정적 수필이 있고 또는 비평적 수필이 있는데 서정적 수필은 이런 것이고 비평적 수필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누어서 설명. 이것을 보통 하위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어떤 테두리를 좀 쪼개서 나누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하고 대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과 영화는 여러 예술이 종합되어 완성된다는 공통점을 찾을 영화와 연극을 비교하는 영화와 연극의 공통점이 뭐냐? 그래서 영화와 연극은 여러 예술이 종합되어 완성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죠. 또 대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조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음성은 소리이기 때문에 청각에 의존한다. 또한 소리이기 때문에 말하고 듣는 그 순간 그 장소에만 존재하고 곧바로 사라진다. 반면에 그 음성은 그런데 반면에 문자는 그럼 이제 음성과 문자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이죠. 대조하는. 반면에 문자는 기록이기 때문에 시각에 의존하고 오랜 기간 동안 보존이 가능하며 그 기록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음성과 문자를 대조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 또 여러 가지를 대조하면서 또 비교하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교하고 대조하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설명에 중요한 그 기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추는 비교는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대상의 공통점을 견줘보는 것이 바로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 비교인데 유추는 비슷한 속성이나 행위를 가진 다른 범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비유법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유추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고방식에서 이 유추적 사고, 이것이 바로 문학적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고방식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유추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추되는 두 개의 사물은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한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통점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 또는 사람과 인간과 식물, 동물과 식물,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끼리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유추의 중요한 것인데요. 자, 그래서 유추를 위해서는 끌어들이는 사물을 원래 설명하고자 하는 것보다 친숙하고 단순화된다. 이게 비유에서 특히 그 시 창작에서도 대단히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두 사물 사이의 형태, 행위, 속성 등의 결정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유추는 대상을 미리 알린 다음에 적용한다. 미리, 그게 바로 은유의 특징이죠. 내 마음은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합니다. 호수요. 그래, 마음과 호수, 마음을 호수와 연결시켜서 유추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것이다. 만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할 때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인생하고 마라톤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전제하면서 그것을 설명하는데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인생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추상적입니다. 따라서 이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이런 인생이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일상적이고 우리가 늘 보는 아까도 말씀 친숙한 우리들 주변에서 친숙한 어떤 사물을 들어서 그것과 서로 공통점을 찾아서 얘기하는 것이 소위 유추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것이다. 이때 인생과 마라톤 사이에는 유추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유추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인생이나 마라톤은 다 같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인생이나 마라톤은 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국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생과 마라톤은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의미상으로 보면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름이 그 은유가 되고요.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하면은 직유가 되는 것이죠. 자, 이리 볼 때 이 유추는 단지 설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학적 사고 또는 시적 사고에서 대단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추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바로 이미지네이션, 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문학은 유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시는 유추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데는 노정이 있고 집을 짓는 데는 기공에서 준공까지의 과정이 있는 것 같이 글쓰기에도 일정한 절차가 있다. 글쓰기는 그 조직적, 계획적 특성 때문에 반드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절차. 그래서 이 글쓰기 절차와 산을 오르는 절차와 집을 짓는 절차, 이것을 서로 유추적 관계로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인과 관계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그 원인과 결과 관계 속에서 최근 대도시에서 교통 문제는 말할 수 없이 심각하다. 이처럼 도심지에서의 교통난이 심각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도시로의 인구 집중, 자가용의 증가, 주요 건물의 도심지 집중, 도로 전용 면적의 상대적 감소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원인이 뭐냐? 이러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그 이유가 뭐냐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어떤 대상의 개념과 그 뜻을 보다 쉽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서술해 나가는 문장을 우리는 설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로는 이제 주장하기, 논증의 문장이 있습니다. 논증은 아직 명백하지 않은 사실이나 원칙에 대하여 그 진실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즉 논증은 논리성과 설득이 요구되는 진술 방식으로 독자의 생각, 마음, 태도, 관점, 판단에 따라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논증을 정확하려면 반드시 명제와 논고와 추론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사실 설명문이나 논정문이나 보다 더 이해시키고 개념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설명문은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자세하게 말하는 방식이라면은 왜 내가 이걸 이렇게 주장하느냐 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논증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명제와 논거와 추론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논증에서 제일 먼저 이 명제가 나옵니다. 김소월은 예를 들어서 국민시인이다. 그러면 왜 국민시인이냐 하는 그 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소월은 국민시인이다. 이건 논증문에는 반드시 이렇게 그 명제를 전제합니다. 그리고서 그 명제에 대해서 근거를 밝히고 결론을 내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김소월은 국민시인이다. 어째서 국민시인이냐? 그것은 바로 모든 시인들 중에서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많이 그 시가 읽혀지고 있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정서와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 김소월이기 때문에 김소월은 국민시인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 모두가 가장 김소월의 작품을 사랑하기 때문에 국민시인 그런 그 뒤에 논거가 붙어야 됩니다. 김소월은 아주 훌륭한 민요시인이다. 왜 민요시인이냐? 그 작품 속에는 전통적인 가락, 그래서 삼음보 가락이 있다. 라든지 또는 민요가 추구하는 어떤 정서, 서민적 정서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민요시인이다. 그런 얘기가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얘기할 인간은 자유가 폭력에 의해서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이제 그런 일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거가 뒤에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논거에는 사실적인 논거가 있고 소견 논거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논거 다음에는 또 추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논거를 활용하여 명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이 논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정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것을 추론하는 과정에 연역법과 귀납법 이런 얘기를 하죠. 나비는 6개의 발이 있다. 곤충의 특징은 6개의 발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비는 곤충이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온 얘기는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추론을 할 때는 대전제, 소전제, 결론. 그러니까 이 논증의 문장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 또는 명제와 논거와 추론 이런 방식으로 문장이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귀납적인 경우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공자는 죽는다, 깐디는 죽는다. 그렇다면은 이런 개별적인 사실에서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깐디도 죽는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것을 우리는 일종의 귀납적 추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문장에는 첫 번째 설명의 문장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런 논증의 문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들은 가능하면은 어떤 개념을 전달하고 또는 자기 생각, 사고를 논리적으로 드러내려는 데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것이 어떤 사물을 볼 때에 그 사물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싶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묘사라는 것입니다. 묘사. 사자는 이제 이거 벽길사 사진이라는 말이고 묘도 벽길 못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물을 보다 더 실감나게 드러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점잖다. 이래봐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잖은지가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점잖은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되겠는데 그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또 논리적으로 그 사람은 점잖다 하는 것을 그 사람은 또 아주 예의 바르다 해봐야 그 소용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결국 어차피 어떤 개념, 어떤 사물을 전달하는데 이것을 다시 개념으로 전달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럼 개념 말고 전달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게 바로 감각적으로 전달할 방법은 없는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막 개념을 우리가 추상이죠. 어떤 추상, 우리는 지금까지 설명문이나 논정문이나 전부 다 이것은 추상적인 언어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개념적으로 전달하는 추상적인, 소위 추상적인 언어. 그러니까 이게 관념적 언어로 전달합니다. 관념적 언어로 전달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관념적 언어, 추상적 언어로 신문사설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아무리 뒤져봐도 그것은 감각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개념적이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철학문서라든지 어떤 법조문서고 뭐고 간에 논정문이고 뭐 변호사의 어떤 그 문장이고 간에 이런 건 전부 다 그 추상적인 언어, 관념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설명문이나 논정문이나 전부 다 그것은 관념적인 언어 또는 추상적인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언어가 아닌 감각적 언어, 감각적 언어. 그래서 보다 더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가 없을까? 여기에 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장에서 이런 개념적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언어가 아니라 감각적인 언어를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묘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묘사에도 보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으로 생동감, 감각적으로 주관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객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한번 여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관적인 묘사,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인상입니다. 중심으로 생생하게 그려내는 묘사. 대상이든 여러 인상 중에서 하나의 초점의 너희를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 지배적인 인상을 통해 글 전체 분위기나 정서, 감정을 창조해. 여기 진동기의 가을풀에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만추는 햇살이 만든다. 늦은 가을은 햇살이 만든다. 늦은 가을을 햇살이 만든다라는 말은 대단히 주관적입니다. 늦은 가을이 그냥 저물주가 만들 수 있고 지구의 변화 속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햇살이 만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주관입니다.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만추는 햇살이 만든다. 햇살이 나면 풀과 나무가 활짝 꽃 피며 웃다가 해만 구름에 가리면 금방 시무룩하니 몸을 움츠린다. 자, 이것도 시무룩하니 몸을 움츠린다 하는 것도 대단히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문장을 통해서 늦가을 나무들의 모습이 아주 감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코를 찌르던 여름의 풀냄새는 없고,
코를 찌르던 여름의 풀냄새, 네, 후각입니다. 산에서 마른 풀향기가 희미하게 떠돈다, 네, 후각. 잎이 성긴 나무들이 서 있는 아무도 없는 과수원에 들어선다. 그건 사실적입니다. 한쪽 양지 바른 풀밭, 버려진 묘에 털썩 들어누우니 사실적입니다. 참 억세며 다 자란 풀들이 눈앞을 가리고 해에 비쳐 반짝인다. 눈앞을 가린다. 눈을 감고 사지를 뻗으면 한가한 즐거움이 나른하게 몸에 와서 잠긴다. 주관적입니다. 나는 마른 풀에 볼을 비비며 크게 나는 마른 풀에 볼을 비비며 크게 숨을 들이마신다. 네. 자, 그래서 이 가을 햇살, 가을을 즐기는 진동기의 가을풀이 아주 감각적으로 실감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이게 문학적인 수필, 아까 정서적인 수필이라고 했는데 이 문학적인 수필 문장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수필이지 그냥 행동을 그냥 나 아침 먹었다, 학교 갔다, 점심 먹었다 이런 식으로 썼다는 그건 수필이 아니라 그냥 설명문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적어도 주관적인 묘사 이 단계에 도달했을 때 바로 우리는 수필을 만나게 됩니다. 수필문을 문학적인 수필문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추상적으로 관념적인 언어로 표현한 이 설과 논증문에서 이제 문학적인 문장으로의 전환이 뭐냐? 적어도 이 감각적 언어의 단계에 접어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묘사를 하더라도 이런 감각적 언어를 접어들었을 때 그게 하나의 그 문학적인 문장입니다. 수필문학, 문학적인 이제 그 단계 가야 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문학성, 문학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감각적 언어로 묘사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묘사를 하더라도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일기가 좋고 바람도 없이 더운 한낮 가까운 때 매명의 노래는 수초 동안 계속된다. 아주 관찰이 예민합니다. 그리고 짧은 휴식으로 끊어진다. 다음 마디는 갑자기 시작되고 급격히 높아져 아랫배를 점차 빠르게 진동시키며 최고음에 이른다. 수초 동안 같은 세기를 유지한 정지된 상태로 되돌아옴에 따라서 떨리는 소리는 점차 약해진다.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가 됐지만은 이것은 주관적인 감각적인 언어는 없습니다. 다 관념적 언어입니다. 사실적인 객관적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묘사에는 이렇게 아주 철저히 감각적 언어로 생생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묘사에도 주관적인 묘사와 객관적인 묘사가 있는데 적어도 문학이 되려면 주관적인 묘사 그리고 이 주관적인 묘사가 되려면 감각적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 문학은 기본적으로 이 감각적 언어의 단계를 접어들어야 문학적이고 문학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다시 또 하나의 문장이 되면 서사, 어떤 사건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서술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뉴스, 예를 들어서 신문의 뉴스 같은 것도 누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는 이런 것도 일종의 서사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는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형적인 서사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서사 형식에는 반드시 행동, 시간, 의미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진행되는 행동, 주인공의 행위가 있어야 되겠고 주체, 그리고 그 행위에 어떤 진행이 있어야 되겠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거기 예문을 하나 들겠습니다. 해군 함정까지 동원한 파랑도 수색전은 작전 2주일 만에 완전히 끝이 났다. 네, 행위가 있습니다. 해군 함정까지 동원한 파랑도 수색전은 작전 2주일 만에 완전히 끝이 났다. 행동도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2주일 동안의 사건입니다. 마라도 한 곳을 제외하고 나면 제주도 남단으로부터 동진하해 일대의 광막한 해역 안에서 섬 비슷한 것 하나도 떠올라 있는 것이 없었다. 예정된 해역안을 갈아엎듯이 누비고 다닌 2주일간의 치밀한 수색전에도 불구하고 배들은 끝내 섬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이청준의 이어두라는 작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떤 행동이 있고 시간이 있고 결국 마라도는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설 문장으로 상당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사건의 전개를 설명한 것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예정된 해역안을 갈아엎듯이 누비고 다닌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객관적 서술이 아니라 좀 주관적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설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설 문학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사건을 그냥 사건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주관적인 묘사를 곁들인 사건이 됩니다. 자, 여기서 산문에도 분명히 문학이 있다. 근데 그 문학의 한계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설명문, 교과서 같은 설명문이라든지 또는 과학문장이라든지 또는 철학문장이라든지 법조문이라든지 하는 문장도 있지만 그것이 문학적인 어떤 담을 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각적 언어가 동원될 때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문학이란 뭐냐? 네, 이건 바로 감각적 언어가 동원되는 단계에서부터 본질적으로 문학적 언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다시 이제 시로 넘어갑니다. 그럼 시와 이 묘사 문장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시적 표현의 네 유형을 말하면서 묘사에서 표현으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산문에서는 묘사란 말을 씁니다. 묘사. 가능하면 어떤 대상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게 묘사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묘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 사람 묘사를 잘했다. 시 작품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표현을 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묘사와 표현 사이에 어떤 관계, 묘사만 해도 굉장히 문학적인데 묘사만 잘해도 문학적인데 어디까지 가야 표현이라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묘사와 표현 사이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시가 묘사와 다른 이런 게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묘사는 사물의 현상을 관찰하여 그 인상을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감각적으로 언술하는 방식. 인상을 감각적으로. 묘사는 인상을 감각적으로. 아까 여기 감각적 언어라고 했습니다. 인상을 감각적으로, 느낌을 감각적으로. 이게 생명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떤 현상에는 형태, 색재, 감촉, 향기, 소리,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감각적으로라는 말은 오감을 통해서 뭐 촉각, 후각, 미각, 청각, 뭐 이런 시각, 인상, 객관적일 수도 있고 또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묘사에서 표현으로 비가 유리창을 적시고 있다. 비가 유리창을 적시고 있다. 이것도 사실은 막 객관적 서술을 보면은 비가 온다, 비가 내린다 정도입니다. 근데 이걸 비가 유리창을 적시고 있다. 조금 비가 온다 내린다 보다는 조금 발전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적신다는 말은 그것은 솔직히 그렇게 감각적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객관적 묘사다. 근데 빗방울이 유리창을 흔들어대고 있다. 왜 주관이 개입됩니다. 자, 감각은 감각인데 플러스 주관, 이게 함께 결합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유리창을 적시고 있다 단계에서 그것은 아직 비가 유리창을 적시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주관이라든지 감각이 그렇게 강하게 개입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빗방울이 유리창을 흔들어대고 있다. 이쯤 되면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나 주관이죠. 객관적으로 유리창을 비가 흔들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흔들어댄다고 할 때는 빗방울이 어떤 인간이 된다든지 그런 어떤 존재였을 때 얘기죠. 자연현상인데, 자, 그래서 이 흔들어대고 있다면 조금 주관적인 또는 촉각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빗방울은 유리창에 날벌레처럼 매달리고, 빗방울은 유리창에 날벌레처럼 매달리고, 이건 아주 철저한 주관이고 감각입니다. 시각적인 날벌레처럼 미끄러지고 엉키고 또르르 뒹굴고 호미지고 한다. 이쯤 단계에 이르면은 묘사치고는 대단히 감각적이고 주관적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같은 산문이라 하더라도 설명에서 묘사, 그 문학성을 띄고 있는 단계에 이름으로써 대개 아마추어 입장에서 보면 빗방울은 유리창에 날벌레처럼 매달리고 미끄러지고 엉키고 또르르 뒹굴고 호미지고 한다. 야, 문학적이다. 상당히 그 문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고 대단히 시적이다. 또 이렇게 지나치게 또 오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적어도 빗방울은 유리창에 날벌레처럼 매달리고 미끄러지고 엉키고 또르르 뒹굴고 호미진, 이 정도 단계면 대단한 문학성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감각도 있고 대단한 주관도 있고 인상도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단계는 그보다 한 수 위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이 묘사에서 표현으로 해서 도대체 표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를 더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처럼 묘사는 앞서 비가 유리창을 적시고 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흔들어대고 있다, 빗방울은 유리창을 날벌레처럼 했는데, 이처럼 묘사는 어떤 사물이나 인물의 실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 묘사는 보다 효과적으로, 결국 목적은 효과적인 설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명하는 전달, 그 개념 전달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언술 방법이지 시에서처럼 사물의 의미를 새롭게 창조하는 전복적 언술 행위가 아니다. 새롭게 창조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이 뭐냐? 앞에 주관적 묘사 예문은 꽤 암시적이다. 그러나 그 의도는 아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만추는 햇살이 만든다. 햇볕이 나면 풀과 나무가 활짝 꽃피고 웃다가 하는 쭉 진동계 가을불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빗방울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 햇볕과 풀과 나무의 불가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언술하고자 한 것이다. 이게 문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필이나 묘사, 이 산문에서의 묘사란 무엇이냐? 이것은 그 목적이 효과적 전달입니다. 그 개념 전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달이라는 것은 여기 원래 있던 것이 100% 있었는데 이 100%를 그냥 100%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돌이면 돌을 보다 더 정확하게 돌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는 뭐냐? 그러나 시의 경우는 어떤 대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봅니다. 효과적으로 그 개념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질적으로 다른 사물로 개조하는 데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표현이란 말은 단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개념을 아주 전도시키는 바꾸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질적으로 다른 사물로 개조, 이거 창조라고 말해요. 완전히 창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기존의 의미에서 완전히 깨닫지 못했던 존재성을 발견하고 새롭게 명명하는 것이다. 그래야 시나 예술에서는 묘사란 말보다 표현이란 말을 쓴다. 그래서 이 표현이란 말을 다시 더 얘기를 보충해야 되겠습니다. 이 표현이란 영어로 소위 expression입니다. ex는 밖으로, 프레스 빌다, 밖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내면적, 정신적, 심적인 상태를, 그러니까 이 묘사는요, 어떤 외부적인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것, 이런 것들을 보다 더 확실하게, 이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묘사라는 기법을 씁니다. 그런데 표현은 그런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 다시 말하면 불가시한 세계, 이 불가시한 세계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산문의 세계는 내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것을 보다 더 가시적인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묘사한다면, 시에서 표현이란 그 내면에 숨어 있는 것, 내면적인 그 불가시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세계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이게 바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할 때는 현현이란 말을 또 씁니다.
현현. 이 현현은 좀 종교적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타나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모습을 드러낼 때 그걸 현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스스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이 문학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는 하나님을 목자로 현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시는 자신의 내면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내면, 즉 숨겨진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세계를 드러낼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를 현현,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일 수 있게 신이 스스로 드러낸 등 따라서 신은 묘사적 언술이 아니라 표현적 언술이고 현현적 언술이다. 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묘사적 언술이 아니고 겉에 드러나 있는 것보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묘사가 아니라 그 내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서 겉배기와는 아무 관계없이 새로운 의미를 새로운 사물로 창조해내는 이게 바로 시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곽재구의 참 맑은 물살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참 맑은 물살 발가락새 해적이네. 참 맑은 물살에 발을 이렇게 담궈 보세요. 참 맑은 물살 발가락새 해적이네. 애기 고사리 순 좀 봐. 자, 그 발가락이 물속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발가락 모습이 애기 고사리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맑은 물살 발가락새 해적이네. 애기 고사리 순. 지금 너무 물이 오염돼서 발 담궈봐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갈망하는 것은 바로 참 맑은 물살. 세상이 다 오염돼서 아무리 담궈봐야 오히려 발도 다 더러워져요. 이것은 물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도 그래요. 그래서 참 맑은 물살이 되면 발가락새 해적이네. 애기 고사리 순 발가락이 애기 고사리처럼 투명하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참 맑은 물살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얘기합니다. 사랑해야 할 날들 지천으로 솟았네. 참 맑은 물살 보면 그렇겠죠. 어디까지 가나 부르면 부를수록 더 뜨거워지는 너의 이름. 참 맑은 물살이 그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르면 부를수록 더 뜨거워지는 너의 이름, 이게 참 맑은 물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묘사하고는 전혀 다르죠. 묘사는 만일 참 맑은 물살을 묘사로 한다면 투명하고 반짝이고 이런 말들을 쭉 묘사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부르면 부를수록 더 뜨거워지는 너의 이름, 완전히 이건 개념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참 맑은 물살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를 새롭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 고운 물살 머리카락 풀어 적셨네. 출렁거리는 산들의 부신 허벅지 좀 봐. 참 이런 것도 정말 멋있죠. 참 맑은 물살이 되면 그 밑에 투명한 산들이 밑에 투영돼 가지고 출렁거리는 산들이 부신 허벅지 좀 봐. 이것도 산의 모습을 허벅지로 아무 때나 만나서 한몸 되어 흐르는 눈물 나는 저들 연분홍 사랑 좀 봐. 참 맑은 물살이 되니까 산하고
물하고 같이 어울려진 것입니다. 한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속에서. 이 곽저구의 참 맑은 물살, 대단히 그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고 자연이고 정말 참 맑은 물살이 되면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표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물살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산문에서 문학성을 띠고 있는 것은 감각적 언어를 이용한 묘사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묘사 속에서 우리는 문학적인 수필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서사, 소설 같은 것은 그 묘사를 결합시키면 소설문학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외부적인 것이다. 가시적인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럼 시의 근본적인 것은 그런 묘사가 아니라 표현이다. 이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표현을 하는데 표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근본적인 것은 시는 표현이다. 내면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도 원래 그 일본의 그 이토 게이치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나무라는 어떤 소재가 있는데, 대상이 있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8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8가지를 여기 쭉 보니까 나무를 그대로 나무로서 본다. 나무의 종류나 모양, 이게 두 개 합쳐서 하나로 결국 객관적인 움직이지 않는 나무, 정태적인 나무. 나무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를 본다. 나무의 이파리 움직이는 모습을 세밀하게, 이건 동적인 나무입니다. 나무 속에 승화된 생명력을 본다. 나무의 모습과 생명력의 상관관계에서 생기는 나무의 사상을, 이건 내면적인, 내면의 나무. 그리고 마지막, 나무를 흔들고 있는 바람 그 자체를 생각해 본다. 나무를 매개로 하여 나무 저쪽에 있는 세계를 본다. 결국 나무 저편의 세계.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우리가 표현할 때, 사물을 시적으로 표현할 때, 나무라는 어떤 대상을 시적으로 표현할 때 4가지 움직이지 않는 정태적 나무, 정태적 나무, 동태적 나무, 그 다음에 내면의 나무, 그리고 그 저편의 나무, 나무 저편.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상태에서, 그 내면에서, 그리고 그 대상 저편까지. 그래서 이 시적 표현의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적인 나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나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나무를 이제 시로 쓴다고 할 때, 자, 먹구름 뚫고, 이제 제목을 나무, 요즘 겨울에 겨울나무입니다. 이제 헐벗은 알몸의 나무입니다. 먹구름 뚫고 파란 하늘만 우러러 폐원의 석탑처럼, 폐허가 된 사원의 돌탑처럼 교훈의 앙담은 나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훈의 앙담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폐원의 석탑 추리, 일종의 추리가 되겠고요. 교훈의 앙담은 나무. 오늘도 부동이다. 부동이다는 사실대로입니다. 움직이지 않는다. 사나운 눈보라에 시달린 동체, 몸뚱아리. 사지는 바람에 찢기우고 여름을 여인 가슴은 밤마다 무서운 개결이도. 나무, 겨울나무의 모습. 사나운 눈보라에 시달린 동체, 사지는 바람에 찢기우고 여름을 여인 가슴은 밤마다 무서운 개결이어도 상상입니다. 그것은
밤마다 무서운 객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시달리는 어떤 눈보라 속에 시달리는 그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본 것이겠죠. 자, 선체로 억년을 지켜 동결된 계절 이란 끝에 저리도 오만하게 버틴 겨울 초병이야. 그래서 이제 초병으로 끝을 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정태적인 나무, 저는 이 시를 그 추사 김정호의 뭡니까 그림, 세한도라는 그림이죠. 쫙 넓은 그 겨울 벌판에 쫙 끝에 나무 하나가 그려져 있는 게 이 세한도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나무기 뭐냐를 한번 써본, 상당히 오래전에 써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름을 여인 가슴은 밤마다 무서운 객혈이어도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주관적인 그런 상상이라고 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유시화의 새와 나무, 이것은 이제 움직이는 나무입니다. 여기 바람 한 점 없는 산 속에서는 나무들은 움직임 없이 고요한데 어떤 나무까지 하나만 흔들린다. 그것은 새가 그 위에 날아와 앉았기 때문이다. 나무가 가만히 있는데 이파리가 흔들린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새가 그 위에 나뭇가지 하나만 나뭇가지에 새가 앉아있기 때문이다. 대단한 관찰입니다. 별일 없이 살아가는 무사람들 속에서 오직 나만 홀로 흔들리는 것은, 그 나무를 보고 또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 인간과를 비교, 별일 없이 살아가는 무사람들 속에서 오직 나만 홀로 흔들리는 것은 당신이 내 안에 날아와 앉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나무를 통해서 움직이는 자신까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나무 속에서 움직이는 인간. 왜 움직이느냐?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 바로 새가 앉아있기 때문이고 나는 당신이 와서 앉아있기 때문이다. 새는 그 나뭇가지에 집을 짓고 나무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지만 집을 치면 이제는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재밌어요. 나만 홀로 끝없이 흔들리는 것은 당신이 내 안에 집을 짓지 않은 까닭이다.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 유시화 시인의 시가 왜 인기가 있는가? 그냥 날림으로 쓴 것이 아니고 상당히 깊은 의미를 함께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통해서, 나무의 흔들림을 통해서 인간의 흔들림도 함께 보는 이런 모습에서 이 동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내면의 나무를 본다. 정종현의 사물의 꿈인데요. 그 잎 위에 흘러내리는 햇빛과 입맞춤에, 지금 이제 나무를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나무의 생리를 보면 그 잎 위에 흘러내리는 햇빛과 입맞추며, 그건 나뭇잎들은 햇빛과 입맞추죠. 나무는 그의 꿈을 꿈꾸고, 여기에 이제 나무는 그의 꿈, 도대체 나무는 그의 꿈이 무엇일까? 그건 하나의 생명력이겠죠. 그 위에 내리는 비와 뺨 부비며, 또 나무는 소리내어 그의 피를 꿈꾸고, 힘을 꿈꾸고 피를 꿈꾸고. 그럼 힘은 무엇이고 피는 뭐냐? 답은 이것은 내면적 의미죠. 가지에 부는 바람에 푸른 힘으로 나무는 자기의 생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는다. 이것은 대단히
내면의 소리가 아니고는 나무를 통해서 그 내면의 것을 해석해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재 부는 바람이 부는 힘으로 나무는 자기의 생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는다. 자, 그래서 이 나무를 통해서 나무 내면 속의 어떤 생명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안도연의 등나무 그늘 아래서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길이 없다면 내 몸을 비틀어 너에게로 가리. 길이 없다면 내 몸을 비틀어 너에게로 가리. 지금 등나무의 생리가 자기 몸을 비틀어서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뿌리부터 엉클어져 있는 것, 내 마음의 처마 끝에 닿을 때까지, 이것도 자기 목적지까지 도달할 때까지, 그리하여 너를 꽃피울 때까지 내 삶이 꼬이고 또 꼬여 오장육부가 뒤틀려도 나는 나를 친친 감으리. 그래서 너에게로 가는 길이 없다면 그래서 칭칭 감아서 결국 너에게로 가게 돼. 그 등나무의 본질을 내가 너에게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내 몸을 비튼다. 이것도 전혀 내면적인 해석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무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나무, 움직이는 나무, 그 내면의 나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나무 저편의 세계도 함께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 저편의 세계를 본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의 서시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기서는 어떤 그 윤동주의 시 개념이 아니라 이 기법입니다.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자, 지금 잎새를 보고 있습니다. 나뭇잎새. 나뭇잎이 발을 흔들 때마다 흔들기만 해도 나는 괴로워요. 왜? 허물 많고 죄만 부끄러운 존재여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윤동주 시에서 왜 서시가 좋으냐 하는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바로 이런 겁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러. 우리는 그렇죠. 떳떳하게 살고 싶죠, 모두. 그런데 잎새에 이는 바람, 나뭇잎새 하나가 발을 떠는데도 나는 괴로워요. 왜 괴롭습니까? 부끄러우니까. 여기서 달리 말하면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를 잃어버린 한국민의 그런 그 죄인된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허물 많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나뭇잎 속에서 부끄러운 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더니 그 나뭇잎에서 끝나지 않고 나뭇잎 저편의 세계를 또 봅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비약을 하죠. 그러니까 그 대상에서 좀 한 발 떨어져서 그 벗어나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다시 그 나뭇잎을 보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고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좀 외롭고 쓸쓸하고 뭔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강인한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자, 시를 쓰는데 시를 어떤 대상을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나무를 예를 들다고 할 때 크게 보면 네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산문에 네 가지 방식이 있다면 시도 네 가지 방식의 접근 방법이 있다. 그리고 산문에서 시로 넘어가는 방법이 뭐냐? 산문에서 가장 문학적인 요소가 묘사인데 시는 그 묘사에서 한 단계 넘어서 표현의 단계로 넘어간다.
그럼 표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외부적인, 외형적인 세계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묘사이지만 그 외부적인 세계 속에 들어있는 내면의 세계까지 드러내는 것은 표현이다. 그래서 시는 바로 묘사에서 표현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문에서 시로, 산문과 시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그리고 시는 어떻게 사물을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